25장 강동의 호랑이 손책이 죽다. 관우가 고성에 도착한 후 관우의 이야기를 들은 장비는 관우와 함께 유비가 있는 하북으로 따라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관우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곳 고성은 우리가 유일하게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 네가 이곳을 지켜주어라. 그렇게 관우는 또다시 송건과 함께 하북으로 떠났어요. 하북에 가까워졌을 즈음 송건이 말했어요. 관우 장군께서는 원소가 아끼던 장수인 알량과 문추를 죽였으니 원소에게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원소에게 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니 제가 먼저 기주로 가 유비 장군을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송건은 혼자 기주로 가 유비를 만났어요. 송건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유비에게 전했고 유비는 원소에게서 빠져나오려 꾀를 냈어요. 유비는 원소에게 조주를 치기 위해서는 형주에 있는 유표의 도움이 필요하니 유표를 설득하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원소는 아무런 의심 없이 유비를 순순히 보내주었어요. 유비가 성 밖으로 나가 송건이 안내하는 곳으로 가니 그곳에 관우가 있었어요. 유비는 한달음에 관우에게 달려가 관우의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 동생 관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네. 관우 또한 유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 절부터 받으십시오. 관우는 유비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형님, 장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수님도 그곳에 무사히 계시니 어서 가시지요. 유비는 두 볼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관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비, 관우, 송건은 서둘러 장비가 있는 고성으로 향했어요. 유비의 일행이 망탕산 자락에 접어들었을 때예요. 장비의 부하인 듯한 병사 하나가 말탄 장수 한 명과 옥신각신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장비의 부하 병사가 소리쳤어요. 장비 장군님의 명령으로 낯선 사람은 절대 성 안으로 들일 수 없다. 창을 비껴든 채 말을 탄 장수가 대꾸했어요. 글쎄, 내 이름만 들으면 장비 장군님도 반가워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장수가 답답한 듯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자 장비의 부하병사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너 아까부터 자꾸 장비 장군님과 아는 척 하는데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장수가 당당하고 기운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자룡, 내 이름은 조자룡이다. 유비의 귀에 조자룡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들었어요. 조자룡의 목소리를 들은 유비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유비가 관우에게 물었어요. 동생, 지금 조자룡이라고 듣지 않았나? 관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님. 저도 분명 조자룡이라고 들었습니다. 유비가 미소를 지으며 앞장서서 달려갔어요. 아, 진정 조자룡이 왔단 말인가. 유비가 달려가 보니 과연 조자룡이
늠름한 모습으로 유비의 앞에 서 있었어요. 유비가 조자룡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대가 이곳에 어쩐 일이오? 조자룡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유비가 서 있었어요. 조자룡은 서둘러 말에서 내려 유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유비 장군님, 장군님을 얼마나 애타게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조자룡이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으며 말했어요. 유비가 조자룡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유비가 물었어요. 어떻게 알고 이곳까지 왔소? 조자룡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유비 장군님과 헤어지고 공손찬을 따랐는데 공손찬은 원소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원소는 저를 부하로 삼으려 했으나 저는 원소의 제안을 거절하고 유비 장군님을 찾아 서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주는 조조에게 빼앗겼고 유비 장군님의 신하와 가족들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유비 장군께서 원소에게 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저는 원소의 제안을 거절한 처지라 원소에게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던 중 장비라는 장수가 고성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비 장군님의 동생 장비가 맞는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조자룡의 말에 유비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조자룡의 손을 꽉 부여잡았어요. 조장군, 참으로 잘 왔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는 내 말을 기억하시오. 그때가 바로 지금이오. 이제 나도 기꺼이 그대를 받아들이겠소. 우리 힘을 합쳐 이 나라를 구해봅시다. 고개 숙인 조자룡의 두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러 사람을 섬겼지만 유비 장군님만큼 훌륭한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주인을 만나 섬기게 되었으니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유비와 조자룡의 모습을 본 주위의 사람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그날 밤 망탕산의 고성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다시 만난 것만 해도 기쁜데 잃었다고 생각했던 신하들과 조자룡까지 돌아왔으니 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장비가 술잔을 높이 치켜들며 제안했어요. 형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은 지난날 복숭아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을 때와 마찬가지 아닌갑쇼? 그러니 그때처럼 하늘과 땅에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떨깝쇼? 장비의 말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곧이어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모두들 무사히 살아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절을 올린 후 군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였어요. 유비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연암의 유벽이 연암 땅 전부를 유비에게 바치겠다는 편지가 도착한 것이에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저는 부족한 것이 많으니 부디 유비 장군께서 연암을 다스려 주십시오. 유벽의 편지를 읽은 유비는 망설여졌어요. 유비가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자 관우가 나섰어요. 형님, 이곳 고성은 땅이 좁고 험해 큰 일을 벌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연암으로 가 훗날을 대비합시다. 거듭되는 관우의 설득과 사람들의 권유에 유비는 연암으로 떠났어요. 그렇게 연암을 다스리게 된 유비는 군사를 모집하고 말과 식량을 사들이며 힘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강동의 호랑이 손책은 넉넉한 자원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원래의 터전인 양자강 동쪽은 물론이고 양자강 남쪽까지 모두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힘을 키운 손책은 호시탐탐 조조가 있는 허창을 노렸어요. 손책의 세력이 무섭게 성장하자 조조 또한 손책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송견을 닮은 손책 또한 호랑이가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조조가 손책을 죽일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손책이 황제께 대사마라는 벼슬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조조가 듣게 되었어요. 대사마라면 나보다 높은 벼슬이 아니냐. 애송이 같은 놈이 건방지게 대사마에 앉겠다니. 조조는 즉시 황제께 달려갔어요. 폐하, 손책이 폐하께 대사마라는 벼슬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벼슬이라는 것은 사람의 나이와 세운 공에 맞게 주어야 하거늘 손책은 나이도 어릴 뿐더러 이루어 놓은 공도 없으니 벼슬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조의 말에 겁에 질린 황제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고개만 끄덕였어요. 자신의 말대로 움직이는 황제의 모습을 본 조조는 옅은 웃음을 띠며 물러갔어요. 한편 벼슬을 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은 손책은 이를 갈고 주먹을 쥐며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어요. 늙은 여우같이 간사한 조조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내 반드시 허창을 공격해 네 놈을 짓밟아 줄 것이다. 조조와 손책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분노가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든 가운데 허공이란 사람이 조조에게 비밀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손책의 사납고 잔인함은 죽은 여포보다 덜하지 않으며 학문을 배워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손책이 허창을 공격한다면 조조 장군은 물론 온 나라의 백성들이 괴로울 것이니 부디 손책을 허창으로 불러들여 적당한 벼슬을 주어 허창에 묶어두십시오. 그런 자를 지방에 두면 훗날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허공은 사람을 시켜 자신이 쓴 편지를 조조에게 몰래 전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양자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만 손책의 부하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손책은 허공의 편지를 읽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쾅 내리쳤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있던 놈의 목을 베고 허공을 잡아오너라. 잠시 후 허공은 자신이 조조에게 쓴 비밀 편지가 빼앗긴 것도 모르고
손책 앞에 끌려왔어요. 허공을 본 손책은 편지를 구겨 던지며 소리쳤어요. 네 놈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 허공은 자신의 앞에 던져진 편지가 조조에게 몰래 보내려 했던 편지임을 알아채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손책은 바드득 이를 갈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어요. 네 놈이 감히 나를 욕보이다니. 내가 허창으로 가면 조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 생각하느냐. 여봐라, 당장 이놈의 목을 배 길거리에 내걸고 이놈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려라. 허공의 편지 한 통으로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허공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나갔고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과 부하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어나갔어요. 그중 허공의 부하 몇몇은 살아났으니 그들은 허공의 원수를 갚기 위해 손책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좋아하던 손책은 군사를 거느리고 산으로 사냥을 떠났어요. 활솜씨가 뛰어났던 손책은 사냥을 할 때마다 많은 짐승을 잡았고 그것을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손책의 화살이 자꾸만 빗나갔어요. 간발의 차로 사냥감을 놓친 손책 앞으로 황소만큼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손책은 사슴을 향해 급히 화살을 날렸으나 또다시 빗나가고 말았어요. 번번이 빗나가는 화살에 신경질이 났던 손책은 도망친 사슴의 뒤를 쫓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사슴을 쫓던 손책이 또다시 화살 한 대를 쏘자 사슴의 목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손책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제대로 박히는구나. 그때였어요. 손책의 등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군님 훌륭하십니다. 손책이 뒤돌아보니 풀숲에서 3명의 남자가 나타나 손책을 향해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흠칫 놀란 손책이 남자들을 경계하며 물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남자 중 하나가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저희는 한당 장군의 부하들이며 이곳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책은 한당의 부하라는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한당은 손책이 아끼는 장수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손책은 그들에 대한 의심을 풀고 사슴을 끌고 산을 내려가려 했어요. 그때 창을 든 남자가 느닷없이 손책에게 달려들더니 창으로 손책의 허벅지를 찔렀어요. 깜짝 놀란 손책이 소리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손책이 큰 소리로 호통치며 허리춤에 찬 칼을 뽑아들을 때예요. 다른 두 남자가 칼을 든 손책의 손등을 창으로 후려쳤고 그 바람에 손책은 칼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당황한 손책이 매서운 눈으로 남자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내 놈들은 도대체 누구냐? 칼을 든 남자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허공 장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오늘 반드시 너를 죽여 허공 장군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남자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활을 번쩍 들어 손책의 얼굴을 겨누어 쏘니 눈앞에서 날아온 화살은 피할 사이도 없이 손책의 얼굴에 박히고 말았어요. 손책은 호랑이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얼굴에 박힌 화살을 뽑아들고는 그 남자를 향해 뽑아든 화살을 쏘아보냈어요. 손책이 쏜 화살은 남자의 가슴에 꽂혔고 남자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이제 남은 상대는 2명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얼굴과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손책은 그들을 상대하기에 버거웠어요. 남자 둘이 동시에 손책의 몸 곳곳을 사정없이 찔러대니 손책의 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손책이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누구 없느냐? 어서 나를 구하라. 날카로운 손책의 목소리가 산 중턱에서 울리자 손책의 부하장수 정보가 병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손책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온몸에 창이 찔려 피투성이가 된 손책을 본 정보는 두 남자에게 한달음에 달려가 단칼에 그들을 죽였어요. 정보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손책의 몸에 흐르는 피를 닦고 상처를 동여맸지만 손책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멈추지 않았고 손책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정보는 손책을 등에 업고 말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책 장군께서 다치셨다. 어서 화타 선생을 불러오너라. 정보의 명령에 손책의 신하가 급히 화타를 부르러 갔어요. 잠시 후 신하가 사람을 데려오니 그는 화타가 아닌 낯선 사람이었어요. 화타 선생은 먼 곳으로 진료를 떠나시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타 선생의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보는 화타의 제자에게 손책을 맡겼어요. 손책의 상태를 살펴본 화타의 제자는 길게 한숨을 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손책 장군께서 맞은 화살은 독화살이라 화살촉에 묻은 독이 이미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화타 제자의 말에 모두들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니 이내 하나둘 고개를 떨구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어수선한 소리에 눈을 뜬 손책은 비 오듯 땀을 흘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손책은 가족들과 동생 송건과 함께 장소 등 여러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들이 모두 손책 앞에 모이자 손책이 동생 송건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지금은 온 세상이 어지러운 시기이다. 군사를 일으켜 땅을 넓히는 일은 네가 나보다 못할 일이지만 뛰어난 영웅을 알맞게 쓰는 일은 네가 나보다 나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용맹한 영웅들을 귀하게 여기고 백성들을 보살펴 전하를 통일하거라. 손책의 말에 송건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손책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말을 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더 이상 받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으니 어머니께서는 아버님과 저를 따르던 사람들을 동생이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타이르고 주의를 주십시오. 순책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보듬어 잡으며 말했어요. 아들아, 네 동생은 아직 나이가 어려 큰 일을 맡을 수 없으니 네가 다시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순책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어머니를 향해 대답했어요. 동생은 저보다 10배는 뛰어나니 큰 일을 맡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나라 안의 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장소에게 물으면 될 것이고, 나라 밖의 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유에게 물으면 될 것입니다. 주유가 이곳에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순책은 어머니를 애써 위로하고 아내인 교부인을 불렀어요. 나는 이제 당신과 헤어지게 되었구려. 당신은 어머니께 효도하며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할 것이오. 주유가 오거든 내 말을 주유에게 꼭 전하시오. 진심을 다해 내 동생 송권을 도울 것이며 내가 주유와 쌓아온 의리와 정을 잊지 말라고 전하시오. 순책은 자신의 동생들을 불러 당부했어요. 내가 죽은 후 너희들은 모두 송권을 도와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집안에 다른 마음을 먹는 자가 생긴다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죽이도록 하거라. 같은 피를 이어받은 형제라 할지라도 반역하는 자는 조상의 무덤에 묻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순책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으며 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곳에 있기에 이를 잘 이용한다면 전하를 통일할 수 있을 것이오. 강동은 물자가 넉넉하고 영웅이 많이 나는 곳이니 내가 죽으면 그대들은 내 동생 송권을 도와 전하를 통일해 주시오. 말을 마친 손책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고는 숨을 거두었어요. 이때 손책의 나이 겨우 26이었어요.